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학 설계 개론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배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학을 이제 이용한 공학적인 설계를 하게 될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학 관련 엔지니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물리적이고 그리고 화학적이고 수학의 원리들을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학이 물리하고 자연 순수과학이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제품을 설계할 때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원가라든지 그리고 효율, 신뢰성, 안전 이런 것들의 요소를 많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기능을 가지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존재하던 제품들을 이제 더욱 향상시켜서, 그죠?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학 설계 프로세스,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기본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필요한 그 필요성이라든지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능한 결과를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화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죠. 구체적인 평가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최적의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해를 얻기 위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만족되면 이제 그 최종 솔루션, 그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공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공학 설계를 진행하면 좋을 건가, 이러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따르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학 설계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예요. 뭔가를 이제 설계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그러한 제품이라든지 또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제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일부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형되고 개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또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또 끊임없이 개발되는 거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삐삐를 쓰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휴대폰 쓰게 되고, 휴대폰도 점점 그 속도들이 빨라지죠. 그죠? 2G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G까지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 유사한 제품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변형하고 개발합니다. 이게 바로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최종 목표를 딱 문제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엔지니어에게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능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번에 바로 되질 않아요.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또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각자들은요, 맡은 문제를 확실하게 또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 부분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를 해서 안 되겠죠.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는 다른 문제와의 어떤 조화, 하모니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래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뛰어난 문제 해결사는 문제의 요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와 이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제품, 서비스 필요성 인식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보면 이런 것들 뭐 마케팅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요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문제 정의하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에 또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보면 회사들이 어떤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요. 그 다음엔 research and preparation. 이제 연구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우리가 뭐 5G에 대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고자 하면 혹시라도 먼저 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은 아닌가,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제품이 있는 거는 뭐 시장 조사를 하면 알 것이고, 이런 기술들이 이미 특허로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발하면은 이제 특허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특허를 피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걸 제품화한다고 하면 그 특허를 돈을 주고 사와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가면서 이런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개념화해야 돼요. conceptualization. 문제에 합당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 그러한 구체적인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나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면 그게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가져가고 이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이게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게 없이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념화에서 이 분석을 할 때 시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리미트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하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보면 대략 1년에 한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정도의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데 이 개념으로 하는 데는 한 3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망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음도 알고, 그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알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ynthesis에서 이제 이거를 종합화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위에서 개념화해서 아이디어를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에서 만든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게 되는지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계산, 그리고 컴퓨터 모델 가지고 한번 실행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재료를 사용할 건가, 이러한 재료의 뭐 범위라든지 조절, 그 다음에 각각의 시스템의 부품 크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조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들을 다루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이미 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핸드폰은 이제 전자기기고 전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전파가 저기 이 항공기에서 이제 군용기에서
미사일 같은 것들을 발사하고 할 때 쓰는 그런 무선 주파수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핸드폰을 전화를 걸면 갑자기 어디서 날고 있던 비행기에서 그냥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준수해야 될 기준, 코드,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이러한 그 뭐 여러 가지 설계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심볼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탠다드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신세시스 종합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 개발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벌써 5단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신세시스 단계에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6단계 이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위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화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설계 변수들을 이제 확인하고 내가 이러한 설계 변수를 이러한 값으로 가져갔을 때 최종 프로덕트 설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산했던 그 과정들과 산출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실행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조립의 어떠한 상세한 내용도 완전하게 여기서 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단계 다음에 이러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는 최적화를 합니다. 이 최적화는 뭐 사실 이 최적화가 없으면 6단계에서 평가해서 만들었던 제품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7단계는 사실 예전에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최적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라든지 뭐 이 어떤 제약 상황 속에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성능을 최대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 적분학에서 배우는 그 미분에 보면 미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최적화가 되는, 즉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은 그 함수, 그 값을 나타내는 어떤 변수들이 변할 때 나타나는 그 아웃풋 함수 값들이 기울기가 제로 되는, 왜냐하면 기울기가 제로 된다는 거는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값들이 만약에 맥시멈 값, 최대 값이라고 치면 더 작아지는 것이고요. 최소 값이라고 하면 그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 좌우로 가보면 전부 다 최소값보다 더 큰 값들을 가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는요, 미분적분학에서 나오는 미분하고 되게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나하고 최적설계 및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다루는 겁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의 어떤 아주 급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 최적화를 통해서 더욱더 설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 7단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설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펑셔널 디자인, 기능성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 디자인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기능성 설계라고 하는 거는 미리 기준이 잡혀져 있는 설립된 설계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만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설계, 즉 미리 설립된 설계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설계가 되면 그거는 기능성 설계, 펑셔널 디자인 또는 feasible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성만 확보한 다리, 이거는 미리 설립된 설계 요구는 다 만족하죠. 만약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미리 설립된 기준 요건, 그 안전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리 설립된 설계 요구 정도만 만족하는 걸 가지고 기능성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최적 설계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 더욱더 어떤 성능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한다든지 어떤 제품의 뭐 질량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러한 그 어떤 개선된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된 옵티마이즈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기능성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뭐냐면 공학 시스템의 각 부품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부품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스템을 각각의 부품별로 무조건 최적화했다고 해서 전기 자동차 자체가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가 돼야 되고요. 이제 금방 말했던 그 밸런스 조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떤 큰 제품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본다고 하면 그러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옆에 보면요. 이제 이 순서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적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니셜 디자인, 초기 설계가 있으면요. 그거를 perform analysis, 해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들과 그리고 그 해석 결과들의 그거를 evaluation,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했을 때 이 디자인이 개선의 여지가 있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파이널 디자인, 최종 제품이 설계가 되는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면 모디파이 디자인, 설계를 개선해서 다시 해석하고 분석, 평가하고 다시 또 설계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더 이상의 설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어떤 최종 디자인이 결정될 때 그걸 우리가 옵티마이즈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까지 다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자, 최종 솔루션을 가지고 뭐 위에 회사의 상사들이라든지 또 기업 내의 다른 부서들 그리고 또 외부의 고객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는요, 구술 형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태로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구술 형태 그리고 문서 형태죠. 그래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로 하는 이러한 구술 발표, 오럴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뛰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 문서 형태에 대한 어떤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다양한 그 대인관계 기술, 인간관계 기술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나랑 하게 되는 타 과목에서 이 발표하는 부분요, 구술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보고서 쓰는 부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구술 발표가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어디서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문서 형태의 어떤 글쓰기 능력들은 이걸 강조해 주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아마 발표와 글쓰기라는 그러한 과목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과목의 하나일 뿐 이게 엔지니어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핸드폰 이야기 했으니까 계속 핸드폰 이야기 합시다. 뭐 삼성이나 애플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맡은 임무가 뭐냐 하면 유저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유저 매뉴얼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기능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구술 발표 그리고 문서로 쓰는 어떤 리포트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앞에 설명했던 그 단계에서 나왔던 최적화 단계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예제 3.1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주어진 사항이 어떻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요, 여기 이런 밑에 그림에 보이는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탱크를 구매해야 돼요. 무기 탱크가 아니고 이와 같은 저장 용기 탱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680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돈을 가지고 탱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제약 조건이 또 뭐냐면은 이 저장 탱크를 구매해서 연구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실의 바닥에 에어리아 면적이 90m 제곱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찾아야 될 find 한번 부분 봅시다. 예산과 돈이 있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요. 바닥 면적 연구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큰 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과 바닥 면적의 한계에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만족하되 제일 많이 어떤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용량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제일 효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과 바닥 면적의 한계를 만족하면서 가장 큰 저장 용량의 탱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임무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구매해야 될 각각의 탱크를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가 되게 현실적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자, 탱크를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인터넷에 쭉 서치를 했더니 다행히 이렇게 두 개의 회사에만 제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A 회사에서는 한 개당 120달러인 그 탱크가 있는데요. 그 바닥 면적은 7.5m 제곱이고요. 그 탱크 하나의 용량은 16m 3승의 부피를 가지는 용량의 탱크였어요. B는 하나가 240달러고요. 바닥 면적은 10m 제곱 그리고 24m 3승의 용량을 가지는 그러한 탱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A 회사, B 회사 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예제 3.1에서는 요거를 최적화 문제로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제약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구매해야 할 탱크의 개수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탱크는 A사에서 판매하는 거, B사에서 판매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해야 할 탱크의 개수는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어떻게 탱크를 사야 되느냐. A사에서 나오는 탱크를 구매할 때 그 구매할 수 있는 숫자를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사 탱크 수 구매하는 거를 X2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매할 각각 탱크의 개수를 X1과 X2라고 놓으면 자 여기서 나왔던 주어진 사항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수학이 좀 필요한 거죠. 한번 봅시다. 예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A사의 탱크를 X1개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돼요? A사는 개당 120달러이기 때문에 120X1이 A사 탱크 X1개를 샀을 때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탱크 수 X2이기 때문에 X2는 자 개당 240이에요. 그래서 240X2 하면 B 탱크를 X2개 샀을 때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더하면 탱크를 구입했을 때의 총 비용이죠. 요게 주어진 예산 168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래야 예산을 만족할 수 있지. 이게 탱크 비용이 1680보다 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바닥 면적이 있어요. 설치 바닥 면적. 자, A사는 7.5고요. B사는 10입니다. 그 개당 바닥 면적이요. 설치할 때 필요한 면적이. 그러면 설치 바닥 면적은 A사 기준으로 하면 개수가 X1이니까 X1 곱하기 7.5 하면 될 것이고요. B사는 X2 곱하기 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10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7.5 X1 더하기 10X2 하면 요건 뭐예요? 바닥 면적에 대한 총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내 연구실은 90이기 때문에 90보다 작아야 됩니다. 설치 바닥 면적에 대한 조건입니다.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 X1 즉 A사의 탱크 개수하고 B사의 탱크 개수는
우리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지 않거나 산다고 하면 이렇게 자연수로. 그래서 x1, x2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설계에 필요한 제한 조건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만족하는 걸 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능성 펑셔널 디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러한 제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뭐예요? 가장 큰 저장 용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저장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X1개, A를 X1개 있으면 이 X1개에서 담을 수 있는 저장 용량은 X1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B4 탱크 X2개 샀다고 하면 그걸로 담을 수 있는 용량은 24 곱하기 X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6X1 더하기 24X2 요게 바로 저장 용량 Z가 되고 요거를 최대화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 X2를 우리가 변수 미지수로 놓으면요. 이 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X1에 대한 선형식이죠. X2에 대한 선형식이죠. 왜 그래요? X1, X2 앞에 뭐 이거의 제곱이라든지 또는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씌워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든 식들이 선형식, 1차식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선형계획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선형계획법은 최적화에도 나오고요.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쓰이는 그러한 최적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최적화 문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X1과 X2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1과 X2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X1과 X2로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은 뭐냐면 120x1 더하기 240x2는 168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 시간에 수학 시간에 1차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요 부분을 만족하는 영역들을 표시를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색깔된 칠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요것도 두 번째 설치 바닥 면적에 대한 식이 있어요. 요것도 만족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설치 바닥 면적 이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설치 바닥 면적 만족하는 부분하고 여기 나오는 예산에 관한 부분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 나오는 색깔 칠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X1과 X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X1과 X2가 0보다 큰 1사분면, 제1사분면 여기가 되고요. 이 식과 그리고 설치 바닥 면적 관련되는 거, 예산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X1,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 내가 이렇게 빗금치는 이 영역들이 됩니다. 이 영역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1과 X2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빗금친 영역에 들어가는 어떤 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이 5개고 그 다음에 X2가 2다. 그러면 이게 X1은 5개, X2가 2개인 어떤 한 설계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면 이 점을 선택한다고 치면 이 점은 뭐 예를 들어서 X는 2가 되고 Y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5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2,5 되는 이러한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면 16
x1 더하기 24x2 이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선형계획법이라는 데서는 모든 식이 선형식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z도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z에 해당되는 선들을 쭉쭉 그어보면 돼요. 이렇게 쭉쭉 그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빗금친 영역 중에서 z값이 최대가 나오는 점이 어딘지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다 보면 자, 이게 z값이 이쪽으로 가면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이고요. 밑으로 오면 작아지는 건데 자, 이 선, 여기서 내가 그렸던 이 선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여기 나오는 z의 z 이꼴 16x1 더하기 24x2라는 그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일반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x1을 이제 x축, x2를 y축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건 어떻게 돼요? z 이꼴 16x 더하기 24y가 되기 때문에 표준형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2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z24는 이게 16, 24x 더하기 y가 되죠. 따라서 y는 기울기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분의 16x 뭐 플러스 썸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8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8이 24, 28이 16x.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나오는 z라는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는 뭐예요? 이게 x축으로 x 증가량이 3일 때 y가 여기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이 선을 쭉쭉 긋다 보면 이 밑에 빗금친 영역 중에서 이 z가 가장 크게 나오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의 의미가 뭐냐면 x1은 8이고 x2는 3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테이블 3.1에 보면 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빗금친 부분의 각곡지점들 있죠. 각곡지점들에 대해서 이 z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선형계획법에서는 항상 이렇게 꼭지점에서 최대 값이 또는 최소 값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왜 이 꼭지점에서 값을 확인해 봐야 되냐는 것은 금방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이 z라는 그 값 자체가 결정되는 게 이러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이러한 선들을 쭉 움직였을 때 만나는 점이 8.3에서 만났을 때 z값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모든 이 꼭지점,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서 모든 꼭지점들, 이 점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z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어디냐 보면 x1이 8 그리고 x2가 3인 그 지점에서 용량이 200이 되는 값이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형계획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진 않아요. 우리 교과목, 이 교과목에서 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합니다.